새벽 5시 산허리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정부님은 이불을 밀어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3살의 몸은 침대 모서리를 짚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부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세금 내는 날, 전기세 납부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나오려나. 부님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커피는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커피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산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뼈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땅은 남편이 평생을 걸어 지킨 곳이었습니다. 여보, 이 산만은 절대 팔지 마소. 우리 할배 때부터 지켜온 땅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그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뒤로 그 약속이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산은 넓었습니다. 3만 평이 넘었습니다. 잡초는 끝없이 자랐습니다. 나무는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부님은 매일 아침 산길을 걸었습니다. 호미 하나 들고 혼자서 풀을 뽑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 산을 안 파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딸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개발 예정지라며. 지금 팔면 억 단위인데. 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돈 필요해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이 넘어가는데. 엄마 혼자 사는 거 한 개 있어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거기가 훨씬 편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정호는 더 오래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돈은 가끔 입금되었습니다. 10만 원, 때로는 20만 원이었습니다. 부님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통장에 쌓아두었습니다. 낮이 되자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재산세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부님은 고지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3개 있었습니다. 잔고는 합쳐서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를 빼면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고지서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에는 산에 올랐습니다. 경사진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턱에 남편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부님은 호미로 풀을 긁어냈습니다. 여보, 나 요새 많이 힘들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애들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산을 팔래요. 호미질을 멈췄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당신 말을 지키고 싶은데 나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부님은 70평생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쯤 해가 기울었습니다. 부님은 집 마당에 섰습니다. 멀리 동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무얼 하며 살까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밥 한 공기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열고 닫았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작은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님은 그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손등에도 한가득 묻었습니다. 부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행주로 닦았습니다. 저녁 8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땅값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부님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부님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부동산 김 실장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댁 소유의 산말이에요.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드릴게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부님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왔지만 부님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공손해졌고 가격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땅을 일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몸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나는 또 일어날 것이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부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산 어딘가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이불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마당에 낯선 차가 들어섰습니다. 부님은 호미를 든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딸 지연이 내렸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아들 정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멀찍이 서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부님은 손을 털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부님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정호는 컵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은 잘 다녀요? 응. 대화가 끊겼습니다. 정호가 담배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지연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 팔아야 해요. 부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갑자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세금도 계속 나오고. 내가 관리한다. 어떻게 해요?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개발 예정지라서 시세가 올랐대요.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안 계시잖아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부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호가 담배를 꺼 재떨이에 꾹 눌렀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혼자 지키기엔 너무 큰 땅이에요. 듣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는 부님을 보며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정호가 대답을 못하자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실패했어요. 부님은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카페 차렸던 거 알잖아요. 망했어요. 빚이 1억 있어요. 은행 대출에 개인 빚까지.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남편은 실직 상태고. 나 진짜 한계예요. 부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혼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대요. 정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애 양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돈이 필요해요. 부님은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팔자는 거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대요. 셋이서 나누면. 안 된다. 부님이 잘났습니다. 엄마, 너희 아버지 유언이었어. 이 산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이 뭐가 중요해요?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해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내가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안 받았지. 바빴으니까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호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누나, 진정해. 진정은 무슨. 우리 인생 망가지는데 산이 뭐가 중요해?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뭐라고? 부동산에서 이미 연락 왔을 거예요. 계약금 5천 받기로 했어요. 부님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짓이냐? 허락 안 해줄 것 뻔하니까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빚쟁이들 전화 오고 애들은 학원비 못 낸다고 울고. 남편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버티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나한테는 그럴 힘이 없어요. 부님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요. 제대로. 부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삼키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산에 평생을 쏟았어. 알아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산은 남아있고 우린 살아있어요. 부님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요양원 가면 편할 거예요. 요양원? 산 팔아서 엄마 몫으로 시설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병원도 가깝고 사람들도 많고. 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 집에서 살다 죽을 거다. 지연이 서류를 다시 밀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안 된다고 했다. 왜요? 왜 안 돼요? 내 아버지 약속이니까. 아빠는 없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없는 사람 약속 지켜서 뭐 해요? 산이 엄마 먹여 살려요? 산이 우릴 도와줘요. 부님은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정호가 부축하려 했지만 부님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거라. 엄마, 나가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할 것 없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부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부님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부님은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에는 남편의 시계, 안경, 만년필 같은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닦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진 일기장, 부님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그리운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4년 2월 3일. 오늘 다리 밑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집에 데려오자 아내가 놀랐지만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부님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5년 8월 12일. 오늘 또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부디 잘 키워주세요. 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있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부님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담요에 싼 아기를 안고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부님은 놀랐지만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로 키워요.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이가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부님은 일기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1982년 3월 20일. 지연이는 학교에 다니고 정호는 고사리 손으로 누나에게 한글을 배운다. 아내는 좋은 엄마다. 아이들은 우리를 진짜 부모로 안다. 그게 맞다. 아내와 약속했다. 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절대 밝히지 말자. 우리가 진짜 부모다. 부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중에 아이들한테 말할까요? 말하면 뭐 하겠어? 상처만 줄 텐데. 우리가 부모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전부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님은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경사진 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턱에 남편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부님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나 이거 찾았어요. 당신 일기장 읽었어요.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아이들 낳지도 못하면서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는 거 보면 그게 다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산을 팔래요. 당신이 평생 지킨 산을요. 부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고 산은 조용했습니다. 부님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천천히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님은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억. 그 돈이면 지연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의 이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남편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부님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밤이 깊어 시계는 어느덧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부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온 모습이 귀여워서 부님은 사진을 1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정호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넘어질까봐 뒤에서 계속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너희 진짜 엄마가 아니어도 나는 너희 엄마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갯잎이 젖었습니다. 새벽녘 부님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모습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은 나무를 베다가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미소만 짓다가 사라졌습니다. 부님은 꿈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부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부님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산수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힘들다는데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손으로 잔디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부님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지연과 정호가 내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셨어요?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부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전체가 햇빛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팔겠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엄마 고마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을 바라보는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정분 임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힘이 빠져 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님은 아들의 손을 빼냈습니다. 그만 가거라. 서류 들고 가. 나 혼자 있고 싶다. 지연이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게요. 좋은 데로 모실게요. 됐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산은 팔아도 나는 안 간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고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가끔 올게요. 정말로요. 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누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부님은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산소 앞에 앉아 잔디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약속 못 지켰어. 산 팔기로 했어.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서. 손으로 봉분을 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더라.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해.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털었습니다. 자주 올게. 산이 팔리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외롭고 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계약금 들어왔어요. 5천만 원 일단 급한데 쓸게요. 그래, 잘 써라. 빚도 갚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응, 그럴게요.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다. 끊자. 엄마 정말 미안해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밤 부님은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남편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부모다 남편의 말이 아른거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짜 부모였지. 근데 아이들은 모르겠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보, 나 이 비밀은 끝까지 지킬 거야. 아이들한테는 말 안 할 거야. 그게 우리 약속이니까.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산은 팔렸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부님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금방 깨졌습니다. 새벽녘 부님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는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님은 일어나 부엌으로 물을 끓이고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시고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고개를 들자 산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은 대답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님은 매일 산에 올라 남편의 산소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새 주인이 온대요. 개발회사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간대요. 잔디를 쓰다듬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당신 산소는 공동묘지로 옮긴대요. 구청에서 도와준대.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잔금 들어왔어요. 엄마 목 2억 드릴게요. 부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필요 없다. 너희가 다 써라. 빚 갚고 애들 키우고. 엄마 어떻게 그래요? 통장으로 보낼게요. 내가 필요한 건 없다. 끊는다.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고 구석구석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자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남편이 사준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 결혼하고 처음 산 그릇이지.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벌 한 벌 꺼내보니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지. 중얼거렸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님은 작은 가방을 꺼내 옷 몇 벌과 남편의 일기장, 사진첩 한 권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봉투에 담고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정호야, 엄마는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 걱정 말고 잘 지내라. 집 열쇠는 화분 밑에 뒀다.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가라.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새벽 5시 부님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잘 있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화분 밑에 숨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사진 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이제 여기 못 와요.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산소도 옮긴대요. 공동묘지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 힘 닿는 데까진 지켰어요. 당신이 지켜달라 했던 산, 근데 나 혼자는 안 되더라. 미안해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놓을게.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일어서서 무릎을 털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많이.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새벽 6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님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가 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부님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종점이요. 종점이요? 거기 뭐 있는데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님은 요금을 내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멍가게, 교회, 마을회관 같은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산을 바라보며 부님은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여보, 나 조금 쉬러 가. 당신 없는 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잘 살겠지. 이제 돈도 생겼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손으로 창을 쓰다듬었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3세 중매로 만났던 남편의 수줍은 미소,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결혼식. 담요에 쌓인 아기를 처음 안았던 날, 아이들이 학교 가던 날, 생일잔치 하던 날, 가족사진 찍던 날 모두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행복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지나가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오전 10시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부님은 눈을 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공원이 보였습니다. 부님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혼잣말을 하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님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따뜻한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부님은 걸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산도 집도 자식들도 모두 뒤에 두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마지막 중얼거림과 함께 부님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쩐지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감성 라디오와 함께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